안녕하세요. 저는 양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규희라고 합니다. 오늘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잠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민도 되기도 하고 신경 쓰이기도 하고 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들어서 며칠쯤 못 자고 있어. 그래서 밤마다 계속 좀 잠자는 문제가 고민이 되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워낙에 나는 푹 자본 적이 평생에 별로 없었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잠자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신의학적으로는 또 뇌신경학적으로는 잠자는 동안에 뇌의 노폐물들을 이렇게 걸러주고 빼주고 순환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자야 좀 뇌도 좀 리프레시가 되기도 하고 몸도 좀 편해졌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는 문제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일 겁니다. 건강보조 식품들도 그렇고 뭘 먹으면 더 잘 자냐고 문의하신 분들도 워낙에 많고 해서요. 결국은 건강하게 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불면증은 굉장히 흔한 문제입니다. 화면 보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고민한 적도 있었을 거고요. 어쨌든 주변에도 요즘에 못 자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잠들기 어렵거나 유지하기 어렵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은 뭐 잠이 시작하는 거, 중간에 유지하는 거, 끝나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거, 이 통틀어서를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인구에서 30에서 48% 정도가 경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중에도 일주일에 3회 이상 불면이 있고 그런 문제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수면장애라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요. 그런 경우도 16에서 21% 정도 됩니다. 원인은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에 불면증이 지속되거나 생활 습관 때문에 또는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그게 마치 스텝이 꼬인 것처럼 계속 불면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러는 일들이 있겠어요. 내과적인 정신과적 질환에 의해서도 생기고요. 말 그대로 내과적으로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겨서 계속 불안하고 막 이제 살도 자꾸 빠져가는데 짜증도 나고 그러면서 잠도 안 오고 이 갑상선 항진증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정신과적 질환은 대표적으로 우울증 환자분들 아주 못 자거나 아주 많이 자거나 하시기도 하고요. 알코올 문제와 같이 있어도 또는 다른 정신질환들에서도 동반된 경우들이 있는데 이 뒤에 좀 기회가 있으면 다른 예를 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은 왜 생기고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면 어쨌든 타고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성격 특징과 같은 불면증을 일으킬 만한 소인.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잠을 편하게는 못 잤어요. 잠자리가 바뀌면 언제나 깼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꿈도 엄청 많이 꾸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예민해서 잠을 깊게 못 자는 편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좀 성격 특징 자체도 좀 불안이 많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좀 더 걱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약간 강박적이기도 하고 이런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보면 집안에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아빠는 머리만 대면 자요. 언제나 그냥 잘 주무세요. 언제든지 잘 주무셨어요 하신 분들은 좀 다른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도 잘 안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기저의 불안 수준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소인이 좀 있어요. 불면증이 잘 생길 만한 사람들은 또 잘 생기고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복 받았다 싶게 안 생기는 사람들은 평생 잠 갖고 고민 안 해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또 보면 생활사적인 스트레스 같은 이런 유발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소인을 갖고 어느 정도는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기 유발될 만한 요인이 최근에 있었어요. 금전적인 문제든 대인관계의 문제든 직장에서의 문제든 어쨌든 스트레스를 팍 받고 나서 잠이 잘 안 오기 시작했어요 하시게 시작되는 요인들이 있고요. 오늘 사실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지속 요인들입니다. 이거가 사실 교정 가능하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요거 교정 가능하지 않습니다. 잘 생길 만한 문제, 유전적인 게 좀 있대라는 것도 그렇고요. 스트레스도 최대한 회피할 수는 있지만 생기는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다 없앨 수는 없고요. 지속 요인들은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수면과 관련되는 불안감, 부정적인 수면 습관과 같은 그래서 이게 사실 더 잘 자려고 노력하는 건데 실제로 더 못 자게 만드는 이유들이 생활 중에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이런 생활 습관도 좀 교정하시면 좋겠어요 하고 꼬집어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어쨌든 지속 요인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수면제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수면제는 어쨌든 약물 치료는 언제나 항상 제일 빠르고 효과적이며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고 뭐 한 달을 또 상담을 하고 두 달을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뭐 내 심리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갈등이 좀 해소가 되고 기분이 좀 편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오래 걸리고요. 약을 드리면 뭐 이제 그날 밤부터 잘 주무시니까요. 그거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계속 먹어도 되느냐가 사실 문제고요. 얼마나 오래 먹느냐가 문제고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관심은 가는데 정말 먹어도 될지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셔서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어쨌든 수면제는 이게 낮에도 졸리는 것 같은 잔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장애, 낙상, 호흡기 억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수면제가 사실은 많이 털어먹어서 꼭 이렇게 이제 자살기도 할 때 아주 성공률이 높은 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자고 깨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과량 들어갔을 때 저절로 호흡을 하려는 뇌 기능도 억제되어서 숨을 안 쉬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용량이 필요하고 보통은 구토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집어먹었는데도 깨어났다든지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자살 시도의 방법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몸의 기운이 좀 빠져요. 그러니까 뇌만 재우는 게 아니라 몸의 근육의 힘도 빠지게 되어서 넘어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특히나 노인분들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기억력 장애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먹다가 끊으면 반동불면이 생겨요. 안 먹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못 자게 됩니다. 갑자기 끊었을 때. 그리고 내성도 생깁니다. 수면제는 먹다 보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져요. 실제로도 수면제가 뇌에서 이렇게 결합하는 부위에 아주 이른 시기에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이 금방 잘 안 달라붙게 되기도 하고요. 그럼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게 돼요. 그래서 의존증 생기고 금단이 생기고요.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이 때문에 실제로 불면이 생기고요. 기능 수준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멍해지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삶의 질도 좀 나빠져요. 그래서 오래 먹다 보면, 요 문제 때문에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수면제 안 먹으면 못 자게 되고, 더 문제가 사실 많이 생겨서 아주 단기간에 제한적으로 필요할 때 쓰게 됩니다. 근데도 정신과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하는 경우에 보통 다른 문제 없이 수면만 호소해서 오신 경우에 잘 안 드려요. 우울증이 같이 있으시거나 정신질환이 같이 있으시거나 이게 사실은 수면을 억지로라도 조절해드려야 다른 문제들이 같이 해결될 것 같은 경우에 수면제를 잘 처방하고요. 그냥 못 자는데요. 어쨌든 표정도 좋고 일상생활도 잘 하시고 사회생활에도 문제 없고 하는 경우에 그냥 수면제를 쉽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행동 치료도 사실 불면증 있는 분들은 유튜브든 이렇게 인터넷이든 찾아보셔서 문의하신 경우 많거든요. 불면증을 인지행동 치료로도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어쨌든 질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호전을 보여요. 참 막 써서 빠뜨린 얘기인데요. 수면제 오래 먹다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좀 뒤에 이제 수면에 대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잠의 효율이 더 많이 떨어져요. 수면제 먹고 자면. 잠이 유도만 될 뿐이고 깊은 잠을 잘 못 자게 되어서 오래 먹는 게 그래서 좋지 않다는 얘기고요. 인지행동 치료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질적으로 흡선이 되고 이렇게 인지행동 치료로 불면증을 치료했더니 장기적으로 효과가 잘 유지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가 잠을 자는 중에 이거는 지금 한 8시간 잔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가 깨어있는 수준이고요. 여기가 수면의 4단계예요. 그래서 뭐 들어보신 분들 많겠지만 렘 수면이 있고요. 수면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사실은 뇌파의 빠르기로 구분돼요. 뇌가 짜글짜글짜글짜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천천히 움직여지는 게 이제 뇌가 천천히 느려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4기까지 내려가는 게 제일 깊이 자는 겁니다. 4기까지 내려갔을 때는 사실 혈압도 좀 떨어지고 체온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생체 기능도 살짝 느려져요. 어쨌든 이렇게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수면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한 사이클이 한 4번, 5번 정도 유지되고 한 번 잠을 자요. 그래서 요 한 단계가 1시간 반쯤 걸리는데 그래서 4번, 5번 정도 돌아가면 한
잠을 자는 거라서 적정 수면 시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내 사이클이 다 돌아가는 거고요. 보통 초반에 아주 깊은 수면이 출현합니다. 뒤로 갈수록 아주 깊은 수면은 잘 안 나타나긴 하고 여기 보면 렘 수면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어제 꿈을 꿨어 라고 하는 건 사실 깨기 전에 요 렘 수면의 꿈을 기억하고 있는 거긴 하고요. 여기서 잠깐 얘기하자면 저는 밤새 꿈을 꿨어요. 잠도 여러 번 깨고 잠도 계속 꿈을 꿨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원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얕은 분들은 여기서 깨기도 합니다. 요쯤에서 또 깨고요. 요쯤에서 또 깨고요. 그러면서 꿈을 다 꿨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꿈을 너무 많이 꿔요 라고 호소하신 경우는 반대로 꿈은 원래 되게 많이 꿉니다. 실제로 한 9번 정도 우리 뇌는 살짝 각성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꿈 자체를 너무 많이 꾸는 것만으로 병원 가면 안심만 받고 오실 거고요. 그거 갖고 뭐 약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잠은 이렇고요. 1단계가 2에서 5% 정도를 차지하고 2단계가 45에서 55% 정도를 차지하고 이렇게 차지해요. 렘 수면이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주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렘 수면은 마음이 쉬는 시간, 이렇게 깊은 수면은 서파 수면은 몸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요때가 체력을 좀 회복하기도 하고요. 요때는 사실은 안구가 막 움직여서 렘 수면이거든요. 이게 급속 안구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렘이. 그래서 자는 동안에 안구가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그때가 꿈꾸고 있는 때고 뭐 낮 동안에 뭐 심리적 갈등이었든 내가 어떤 소원이 있었는데 아니면 어떤 화가 난 일이 있었는데 아니면 또 무슨 무서운 영화를 보았는데 그런 낮의 조각들에다가 내 무의식적인 어떤 이제 소망들이든 어떤 이루지 못했던 어떤 원망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화되어서 근데 그 스토리는 우리가 인지하기 어렵게 바꿉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나타나면 나의 자아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꿈은 반대야라는 얘기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꿈 작업을 하는 시기가 렘 수면이고요. 뭐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수면제 너무 많이 먹으면요 요 수면들이 작아져요. 요런 렘 수면만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수면제 오래 먹으면 꿈만 엄청 많이 꾼 것 같고 실제로 잔 시간은 늘어나긴 합니다. 수면제 먹으면. 그렇지만 깊게 잤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에 따른 수면 시간에 대해서도 좀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보통 신생아들은 12시간, 16시간 정도 자야 엄청 많이 잡니다. 원래 강아지, 고양이들도 애기들은 하루 종일 자잖아요. 이제 잠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렘 수면도 상당히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때는 이제 뇌의 성숙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뇌의 성숙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서는 요쯤이겠죠. 한 20대쯤 이후부터는 성숙은 다 되었고 아무튼 나이 들면서 천천히 3, 4단계 수면은 원래 천천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잠을 깊게 자는 수면 시간들은 점점 줄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연세 드시는 분들은 주로 하시는 말씀이 초저녁에 너무 이제 깜빡깜빡 졸게 돼요. 저녁 식사하시고 6시, 7시쯤 되면 잠이 이렇게 와가지고 잠을 좀 어쨌든 간에 좀 졸고 자다 보면 새벽 1, 2시쯤 되면 이제 너무 말똥말똥해져서 뭘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잠이 다시는 안 오고. 그러면 이제 원래 수면 자체가 그렇게 질이 나빠지기도 하고 완전히 당겨져서 초저녁에만 좀 자게 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억지로라도 좀 늦게 주무셔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질 좋은 잠이 어쨌든 이따가 이제 멜라토닌 얘기도 할 텐데요.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고 잠을 좀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시간이 대략 한 10시, 11시, 12시 요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초저녁에 자면 그게 질 좋은 잠 자지도 못하고 일찍 끝나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오히려 저녁 때 잠깐 밖에 나가서 산책하시든 운동하시라 하고 억지로 조금 늦게 주무시는 게 잠에 좀 낫고요. 젊은 사람들은 불면의 문제 생기는 건 워낙에 좀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서 초저녁에만 자고 새벽에 일찍 깨요 하시는 경우들 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잠이 너무 안 와서 새벽까지 거의 깨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잠이 안 와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수면 각성 주기가 뭐냐라는 거. 사람의 뇌에서 자게끔 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가 일단 일주기 리듬은 뇌하수체의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뇌하수체 중에서도 시상하부에 멜라토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겠어요.
그런 멜라토닌이 잠들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하이포크레틴 이런 이제 좀 잠을 깨우는 호르몬들도 있고요. 어쨌든 뇌하수체에서 생체 시계를 가지고 우리 몸을 재웠다 깨웠다 하는 시계가 원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을 빛이 하나도 안 드는 깜깜한 감방에 한참 갖다 두면 그러면 빛이 안 들어가서 이런 항상성이 이제 일주기 리듬이 깨어지겠네요 해도 사실은 우리 몸은 약간 진화되기를 낮 동안에 깨 있고 밤 동안에 자게끔의 호르몬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실제로 빛을 하나도 차단해놓고 해도 이 사람이 좀 낮쯤에 깨어 있고 밤쯤에 자고 하는 리듬도 좀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별개로 드린 얘기고요.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게 뇌하수체에 있는 호르몬이 조절을 한다는 거고요. 수면 항상성은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깨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수면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몸이 너무 알칼리가 되면 산성을 좀 맞추려고 하기도 하고요. 너무 산성이 되면 알칼리로 맞추려고 하기도 하고요. 저희 이제 뭐 예를 들면 과호흡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많은데요. 막 불안해서 공황이 있었어요.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아요 하는 경우에 실제로는 숨을 너무 많이 뱉어서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뱉어서 이 이산화탄소를 원래 피 속에 녹여야 탄산이온이 알칼리를 만드는데 너무 많이 뱉어서 이게 알칼리가 안 되고 산이 되어버리면 반대로 말씀드렸거든요. 네, 어쨌든 이게 탄산이온이 너무 몸 안에서 녹아있지 않게 되면 그러면 뇌에서 저절로 차단해요. 숨 쉬지 말고 너 차라리 기절해 라고 만들어줘요. 그래서 죽는 게 아니고 그냥 기절하게끔 일부러 만드는 기전인데 막 숨을 헐떡 쉬다가 나 죽을 뻔했어요 라고 얘기하시고 오시거든요. 어쨌든 그걸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수면도 항상성이 있어서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강조한 이유는 못 자게 되면 다음날 사실 좀 더 잘 자요. 근데 잘 잔다는 게 시간적인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아니는데요, 못 잤는데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서파수면이 더 출현을 합니다. 잠을 좀 박탈해 놓으면 전에 더 못 잤으면 깊은 잠이 어쨌든 출현을 좀 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따라잡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랫동안 잠자지 못하면 잠이 쏟아지게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며칠째 계속 못 자요. 못 잤는데도 다음날도 못 자던데요 라고 얘기하셔도 실제로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깊은 잠이 어쨌든 박탈되면 그 뒤에 좀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아침 9시고요. 이쪽이 또 아침 9시예요. 24시간 동안 수면 욕구가 어쨌든 천천히 늘어납니다. 이게 몇 시에 쭉 나오는 호르몬이 아니고요. 농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잘 시간쯤 되는 거고요.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깰 시간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람처럼 몇 시에 쭉 나오는 호르몬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성 신호가 쭉 나오는 거랑 재우는 신호가 나오는 거랑 이렇게가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서 깨고 자고 하는 것들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요까지 아주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면증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소인적인 요인이 있어요. 예민한 성격, 완벽주의적 성격, 걱정이 많은 성격, 억압적 성격 등등등인데요. 다 와닿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예민한 성격 때문에 불안이 많고 그래서 좀 작은 소리에도 깨기도 하고 오늘 낮에 스트레스가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기도 하고 아까 그놈이 나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는데 그때 싸울 걸 그랬나 봐. 내가 나를 호구로 볼 것 같았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봐. 그 사람한테 좀 좋게 얘기할 걸 그랬나 봐. 어쨌든 이제 계속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러면서 점점 말똥말똥해져요.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해져요 하시기도 하고요. 완벽주의적 성격이 불면증이 엄청 잘 생깁니다. 잠자는 거에도 되게 원칙이 있으시거든요. 몇 시간 못 자면 큰일 나는 거고요. 약간 좀 늦게 자는 것도 큰일 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거 좀 잠이 안 오는데 30분 내로 잠이 안 오는 거 되게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15분 내로 못 자는데요.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완벽주의적인 성격도 불면증이 많이 생기고요. 걱정이 많은 성격 여기랑 좀 비슷한 얘기겠어요. 억압적인 성격은 그러니까 실제로 표현은 잘 안 하고
내가 외형은 안 하고 내 안에 다 이렇게 담아둔다는 얘기죠. 우리 뭐 그래서 이제 화병이 있어요. 이러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에도 당연히 그게 스트레스를 안 받은 건 아니고요. 다 억압시켜 놓은 거라서. 이런 소인적인 요인은 사실은 뭐 아주 장기적으로 뭐 심리 치료를 하든 상담을 하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사실 제일 이런 게 문제가 좀 많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좀 불편해요.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 갈 수 있어요. 이거 고쳐드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격을 바꿔드릴 수는 없지만 부정적으로 내가 하는 어떤 패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약간씩 조금씩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과 의사랑 상담하거나 하면서 좀 넓게 오래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유발 요인은 일, 가족, 건강, 대인관계, 금전문제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지속 요인이 이제 앞서도 설명드렸던 요거를 앞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합시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드릴 건데요. 부적응적인 수면 습관의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불면증이 계속 생겨요. 낮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나 자지도 않으면서 침대에서 엄청 시간을 보내는 거나 침대나 침실에서 취침 외에 활동하는 거나 뭐 침대에 앉아서 테레비를 보거나 뭐 어쨌든 누워서 핸드폰을 보거나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좀 천천히 각 케이스별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수면 습관 때문에 불면증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 또 역기능적인 생각 때문에, 이게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뭐 복합적으로 있어요. 보통 잠을 못 잘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걱정, 잠 못 자면 다음날 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불면증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거라는 생각, 이게 이제 역기능적인 생각이에요.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잠 안 올 때 되게 불안해지는 게, 어떡하지, 내일 출근 잘해야 되는데, 회사 가가지고 너무 막 해롱해롱거리면 안 되는데, 내일 할 일 되게 많은데 하면서 이상하게 말똥말똥해지는 일들이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어쨌든, 원래 내가 지병이 있는데, 잘 자야지 이게 낫는데,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너무너무 이제 점점 더 각성이 돼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래서 줄을 쳐놨어요. 요 두 가지를 정복하는 게, 요 두 가지를 바꿔드리는 게 인지행동 치료예요.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는 막상 클리닉에 방문하면 뭐 수면 일기도 쓰고 실제로 당신은 얼마만큼 언제쯤 자는군요 분석도 하고 그래서 뭐가 문제군요 하는 건데, 뭐가 문제군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대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서 그냥 인지행동 치료 받으러 가면 이런 거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불면증 일으키는 흔한 행동 중에 하나가, 어젯밤에 못 잤으니까 오늘은 활동 안 하고 가급적인 쉬어야겠다. 엄청 일찍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계속 이러고 쉽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텔레비나 좀 보다가 그리고 좀 오늘은 좀 잘 자야지 하는 경우에 밤에 잠이 또 안 와요. 너무 많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 과도한 휴식이 좀 도리어 불면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자꾸 진도 안 나가고 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까 이 얘기 했었어요. 요 각성하고 잠이 들고 하는 거에 요 각성이 빠지면 잠으로 잘 안 가요. 그래서 낮 동안에 완전히 잘 각성해 있는 게 사실 잘 자는 거랑 너무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누워 있는 것도 밤에 잠자는 거에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뭐 세계보건기구는 활동 부족을 주요 질병 장애 요인으로 규정하기도 했고요.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10대 사망 원인에도 포함이 되었는데, 뭐 이거는 다른 파트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들이죠.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활동을 좀 더 하세요라는 조금 엉뚱한 얘기를 넣어놓긴 했는데, 어쨌든 앉아있는 패턴인 분들이 불면증도 더 많이 생깁니다. 낮에 엄청 막 육체 노동을 했고 일을 엄청 많이 했고 사람들도 막 돌아다니면서 엄청 많이 만났고 하는 경우에 보통 잘 주무세요. 예를 들면 그냥 이제 다른 원인 없이 불면증 있는 분들이 되게 낮 동안에는 좀 정적이세요. 집에서 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요 라든지, 아니면 또 사무실에서도 거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저기서 뻔한 소리 하네 하는데 운동하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운동하셔야 되는. 또 하나 봅시다. 술을 한 잔씩 드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술은 좀 잠 쉽게 들게 하는데 잠에서 쉽게 깨게 만드는 게 문제고요. 굉장히 동의하시면서도 몰랐네 하신 경우들 많아요. 알코올이 수면제랑 뇌에서 원래 똑같은 데 작동합니다. 신경안정제랑 수면제랑 알코올이랑 뇌에서 원래 똑같은 자리에 작동해요. 그러니까 뇌의 억제 회로를 활성화시켜서 어쨌든 그 신경세포들의 전기 신호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거든요.
알코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알코올이 오래 작동하지 않아요. 거기에 작동했다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러면 진정 물질이 금방 떨어져 나가면 잠깐 또 각성도 되기도 하고 숙취 물질도 나와가지고 괴롭게도 만들고, 그럼 잠이 유도는 되는데 유지도 안 되고 꿈도 엄청 많이 꾸고요. 술 먹고 잤더니 안 돼요. 제가 제일 속상하고 답답한 건 잠을 못 자니까 친구가 술을 좀 먹어보라고 했다. 그래서 술을 좀 요즘에 먹었는데요 하고 오시면 극복하기가 좀 어려워요. 술 이제 안 먹는 것만으로도 잠이 안 오고 하니까 일단 술 먹지 말고 상담하러는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수면무호흡증 생깁니다. 이 수면제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은 수면제로도 악화되고요. 알코올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은 악화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음주량이 점점 늘고 의존증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술 먹고 자야지 하는 거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비싼 수면베개, 이불 이런 거 삽니다. 잠에 대한 기대는 도리어 사람을 각성시켜서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면 잘 자겠지 하는 게 또 나를 엄청 깨워요. 잘 잠자는 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루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장치를 했으니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깨요. 이불, 베개, 수면 자세 같은 건 숙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어둡고 조용한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빛이 있는 동안은 분비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그래서 수면에 대한 수면 각성 리듬이라는 얘기를 할 때 멜라토닌이 보통은 밤 11시쯤부터 새벽 1시쯤까지가 이렇게 이제 제일 농도가 높아지는 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낮 동안에 많이 만들게 해야 됩니다. 얘가 낮 동안은 이제 분비가 억제되기도 하고 이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을 갖고 만들거든요.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로토닌이 모자라서 우울증이 생겼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로토닌으로 멜라토닌을 만들어요. 원료가 세로토닌이에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어쨌든 밤에 잘 분비되어야 잘 자게 되고요. 그래서 멜라토닌 제제를 먹어봤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파니까요. 멜라토닌을 좀 사서 먹어봤는데 이게 외국 가서 좀 먹어본 경험들도 있을 거고요. 잘 자는 사람들도 있고요. 수면제급은 아니라서 먹었지만 잠은 안 왔어요 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뇌에서 적당한 부위에 적당하게 잘 분비되면 자는 건 맞는데 먹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잘 전달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잠이 안 오는 게 괴로우니까 누워서 TV보다 잠든다. 이것도 문제예요. 침대에 누워서 습관적으로 핸드폰이나 TV를 보게 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침대를 자는 곳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치료할 때 잠은 정말 잠 올 때만 가서 눕는 거예요.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워있는 시간에 비해서 잔 시간이 한 60%밖에 안 된다. 40% 누워있기만 했다. 그러면 그냥 그 침대에서 나오라고 해요. 침대에서 잠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면증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었고 많이 좋아지면 일정한 시간에 가서 눕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고 라고 하는데 초반에 시작할 때는 잠 안 올 땐 침대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일어나는 시간만 똑같이 하자고 해요. 어쨌든 침대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침실을 아주 좁게 만들어가지고 침대만 넣어놓고 거기 잠만 자러 들어가는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저희가 권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초저녁부터 들어가서 자려고 노력한다. 많은 시간, 방금 했던 얘기인데요. 많이 누워있게 되면 도리어 자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길어져요. 그리고 잠의 질이 낮아집니다. 압축해서 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못 자면 못 잤나 보다 해야 다음날에 조금 더 압축해서 조금 더 잘 잔다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불면증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잠하고 밀당하지 않습니다. 잠과 돈은 쫓아가면 나를 안 따라와요. 단기간의 수면 부족은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에 쫓아다니지 마셔야 돼요. 안 자려고, 이렇게 자려고 그러면 할수록 멀어지게 돼서요. 잠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해요. 물론 반박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갖고 그럼 불면증이 좋아져요? 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태도라는 얘기예요. 잠자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못 자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잠이 안 오면 일어나라 그랬어. 그럼 이제 침대에서 나와서 또 그냥 스탠드를 켜고 책을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잠이 좀 올 것 같아서 치우고 다시 누웠는데 많이들 얘기하시기를 침대에 가는 중에 깼어요. 침대에 가서 누우니까 깼어요. 괜찮아요. 깼으면 다시 또 나오시면 돼요. 그거 사실은 그거 노력하는 게 나중에 수면제 먹다가 끊는 것보다 덜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잠 쫓아다니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요. 잠이 안 올수록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계획적으로 줄이면 처음에는 몸이 좀 더 피로하게 느껴지는데 점점점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숙면 취하게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 안 오면 나와요. 근데 이제 뒤에도 또 얘기할 테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같아야 돼요. 그러면 난 2시간밖에 못 잤는데요. 해도 괜찮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드리는 얘기고요. 잠드는 시간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잠은 어쨌든 우리가 드는 거 통제는 안 돼요. 수면제 먹으면 통제되죠. 근데 그거 안 좋다고는 말씀드렸잖아요. 일어나는 시간만큼은 규칙적으로 지킵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자연적으로 잠이 드는 시간도 불규칙하게 되게 돼서 이게 뭐 한 시간 더 자고 싶으면 차라리 1시간 먼저 누우세요 하는데 이건 이제 불면증이 어느 정도 회복되신 분들, 일상생활 잘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더 자고 싶으면 차라리 1시간 더 누우시면 됩니다라는 거고, 불면증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와닿진 않겠고, 근데 중요한 건 일어나는 시간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제가 상담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게 몇 시에 누우세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인데요. 일어나는 시간은 대중 없어요. 뭐 6시에 깼는데 8시까지는 누워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자다 깨다 그러시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죠. 6시에 깼을 때 아예 다 털고 일어납시다. 근데 6시에 일어나는 게 적당하려면 전날에 11시나 10시에는 주무셔야겠네요. 그래서 잠드는 시간을 그렇게 설정하는데 6시에 일어납시다 라고 해요. 일어난 시간 무조건 보정하는 게 또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시계를 다 치우세요. 몇 시가 됐는지 중간에 몇 시인지 자꾸 확인하는 거는 더 많이 각성시켜요. 이게 잠들 때까지 시계 자꾸 보고 깰 때마다 시계 보면 불면증은 점점 더 심해져요. 시계만 없애도 불면증은 상당히 호전됩니다. 아까도 드렸던 얘기, 잘 깨어있는 게 잘 자는 거에 중요합니다. 이게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요. 침대보다는 소파보다는 의자, 그래서 거실 생활보다는 식탁 생활 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아무튼 자려고 하는 게 진짜로 밤에만 노력하자는 거예요. 낮에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겠어 라고 한다든지 그런 게 결국은 밤에 더 못 자게 하니까 낮에는 어쨌든 앉아있거나 일어나있거나 뭐 활동을 하거나 피곤해서요. 그러면 어쨌든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면제 먹어도 되나요? 병원 가면 주지요. 근데 일단 일반론적인 얘기를 해요. 장기간의 수면제 복용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이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거랑 배치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우울증을 냅둬도 치매로 가는 경우들 많거든요. 우울증 치료 안 하고 자꾸 반복되어도. 근데 우울증 환자는 사실 잘 자야 우울증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반에 수면제를 섞어서 같이 드려요. 약 기운에라도 주무셔야 되고 우울증이 좀 호전되셔야 그 다음에 어떻게 뭘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우울증 약도 오래 먹으면 안 좋다던데, 우울증 약도 오래 먹으면 해롭다던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울증 약 오래 먹어서 해롭지 않습니다. 수면제를 오래 먹어서 해롭고요. 신경안정제를 오래 먹어서 해롭고요.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 낙상 위험 증가한다는 말씀 드렸었죠. 이게 결국은 몸의 근육의 힘도 빠지거든요. 뇌만 재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종류의 수면제들은 몸의 기운은 덜 빠지고 뇌만 좀 재웁니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스틸록스, 졸피드 이렇게 광고하는 약들이긴 한데요. 그런 면은 조금은 있는데 대부분의 신경안정제는 어쨌든 몸에 힘이 빠져요. 더욱이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점점 더 많이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갑자기 못 먹으면 더 못 자고요. 그래서 수면제 아무튼 그냥 기본 원칙은 상담했는데 처방해 드리면 당연히 먹어도 되는 거겠죠. 그거는 어차피 의사가 판단했겠죠. 그런데 이제 얻어서 먹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옆에 사람이 뭐 누가 친척이 그래서 얻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먹었더니 되게 잘 자던데요 하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많고요. 그냥 약국에서 좀 사 먹어봤는데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뭐 다 나빠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막 쭉 얘기 드린 게 일단 우리가 약 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게 되고 기억하시게 되고 하면 그것부터 시도해 보시면 약으로 안 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이제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완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복식호흡 좀 하세요 하면 의외로 이거 그냥 캐치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아주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그 편안한 자세로 있고요. 왼손은 배 위에, 오른손은 가슴 위에 올려놓고요. 두 손을 다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가슴은 안 움직여야 돼서예요. 그래서 둘 다 올려놓고 배만 나오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래서 한 5초간 코로 천천히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만 내미는 걸 확인하고요. 대신에 가슴은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초 정도 숨을 멈추고 또 5초간 천천히 내쉬어요. 이게 여기에만 되게 신경 쓰게 되거든요. 잡념이 잠깐 없어집니다. 숨 쉬면서 딴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손에 집중하기도 하고 이거 가슴으로 쉬면 안 되는데 하는 거 하기도 하고 요 자세에만 집중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약간의 명상 같은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법 하는 게 5분 정도를 하루 종일 자주 시행하시면 됩니다. 방금 금방 따라 해보시긴 했는데 이거를 5분을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로 명상을 하면 우리 뇌파가 좀 느려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호흡법 했을 때도 뇌파가 좀 느려져요. 정말 5분을 정말 다 채워서 하신다는 건 꽤 지루한 작업인데 중간중간 딴 생각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권해드려요. 제가 무슨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그 스마트워치에도 어플들이 있어서 동그라미 퍼질 때 마시고 작아질 때 뱉고 하는 거를 사실 저도 하거든요. 요게 정신건강에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요즘 너무 많이 받는데 막 화병이 있는데 해도 호흡법 하는 것도 도움 많이 돼요. 점진적 근육이완법은 몸에 힘을 다 뺀다는 얘기고요. 몸에 힘을 의외로 다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힘을 줘봤다가 완전히 빼는 걸 연습하라는 얘기고요. 그냥 이것도 빨리 좀 읽어드리면 아무튼 넥타이도 풀고 시계도 풀고 벨트도 좀 느슨하게 하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요. 그래서 이제 요 긴장된 상태랑 긴장을 풀어서 이완된 상태를 집중하는 걸 노력을 해보도록 합니다. 오른쪽 주먹을 꽉 쥐고 그 다음에 완전히 팍 풀어요. 그냥 오른손에 힘을 안 주네 라고 상상하는 건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을 꽉 줬다가 완전히 다 뺐다라고 하시고요. 오른쪽 팔에 힘을 줘서 긴장을 시켰다가 힘을 쫙 빼고요. 어깨에 힘을 줬다가 쫙 빼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부위는 힘이 다 빠진 걸 느낄 수 있어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하시고 이마에도 주름을 잡았다가 완전히 펴고 눈도 꽉 감았다가 다시 뜨고 이를 악물었다가 풀고 목도 이렇게 당겼다가 힘도 풀고 어쨌든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뭐가 있진 않아요. 그냥 근육을 하나하나 긴장했다가 이완하면서 완전히 이완한 느낌을 찾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석구석 모든 근육들을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그럼 이것도 도움이 돼요? 저는 사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그냥 침대에 누워서도 이렇게 이제 머리부터 하나씩 근육을 긴장했다가 이완하는 거를 천천히 여기에만 집중하거든요. 마치 요가 수업하면서 그 자세만 집중하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기만 집중을 누워서 하게 됩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발끝에서부터 또 다시 올라왔다가 아직까지 나 말똥말똥한데 하면 또 내려갔다가 저는 원래 좀 잘 자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 2번 좀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잠드는 경험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팔로 온 게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점진적 근육이완법이라는 걸 손쉽게 해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마음 챙김 명상, 호흡 명상, 요가 명상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요 자리에서 지금 다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 방대해서 그냥 이름만 소개해 드려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드리는. 그리고 실제로 클리닉에서도 그런 얘기 드려요. 그 불안이 심한 분이 계셨는데 보호자분이 우리 명상원을 좀 같이 가자 그랬는데 가도 되나요? 라고 하는 경우에 제가 너무 좋은 생각이세요? 라고 해요. 어떤 건 엉터리고요, 막 돌팔이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명상하는 거 잘 해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뭘 팔아먹으려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긴 하지만 대개는 명상이 무슨 정도가 있고 막 대단한 죄송하지만 그런 건 아니라서 이렇게 어떻게든 명상을 할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불안증 치료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불면증 치료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일단은 인지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인지 치료적인 부분들은 잠자는 거에 대한 생리가 어떻다. 그래서 내가 못 자는 데에 있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나쁜 생활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이제 행동 치료적으로도 잠 올 때만 침대에 가라. 그리고 또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라 등등 행동 치료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완요법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요. 다음은 거의 끝나가는데요. 불면증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요 하는 경우에요. 이게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에 대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있어서 사실은 이건 불면증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보통 낮에 계속 졸려요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수면장애 아닌가요? 나 기면증 아닌가요? 해서 오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게 코골이 있거나 수면무호흡증 있으면 깊이 편안하게 질 좋게 자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 동안에 계속 졸리고 그러다 보면 밤에도 사실 중간중간 깨기도 하고 편하게 깊게 잘 못 잤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고 낮에도 계속 졸리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은 뭐 되게 흔하게 아실 텐데 기도가 좀 막혀서 수면 중에 잠을 코를 골게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자는 내내 실제로 숨을 안 쉬었던 시간들 기계가 다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압기를 이렇게 대가지고 숨을 들여마실 때 얘가 공기를 확 밀어줘요. 그러면은 요 목젖이랑 혀가 막고 있는 부분들을 공기를 확 밀어 넣어서 잠을 잘 자게 되는 그 기계 병원 가면 렌탈하는 데랑 이렇게 연결해 드려요.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이 써보실 수 있게끔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기준이 있어요. 밤새 검사했더니 그 인덱스가 몇 점 이상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잠자는 중에 무호흡 순간이 어느 정도 되었고 그래서 점수화했더니 얼마 이상 되었다 하면 이게 그렇게 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 돈 다 내고는 아니고 병원에 가서 상의하시면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그걸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렘수면 행동장애, 수면보행증인데 이거 사실은 50대, 60대 남성 환자한테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데요. 자다가 할머니를 때려요. 꿈에서 막 이렇게 싸웠는데 실제로 막 때립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원래 잘 때는 몸에 힘이 다 빠져야 되는데 깊이 못 자고 요게 몸에 나타나는 거기도 하고요. 이 자체가 병이에요.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자다가 잠꼬대를 엄청 크게 한다든지 계속 막 때린다든지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사실은 그냥 냅두면 안 되는 병들이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50대, 60대의 남자 환자한테 호반한다고 했는데 이게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렘수면 행동장애가 먼저 나타난 사람들은 3명 중에 2명이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치매로 진단하는 뇌가 퇴화해서의 문제구나 라는 게 요즘의 결론이에요. 이건 어쨌든 수면다운 검사에서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 중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없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서 나 진짜 밤에 잠꼬대 엄청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막 너무 막 호적거리고 때리고 해서 아내가 같이 안 잔 지가 오래됐는데 하신 병원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기성 사지운동 장애 하지불안 증후군도 흔해요. 이거는 좀 하지불안 증후군은 노인들이나 여자 환자들한테도 또 흔합니다. 다리가 어쨌든 좀 이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도 한참 뒤에,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다시 불편해서 또 이렇게 여기다 올려놔야 되고, 어디다 또 높은 데다 올려놔서 계속 편안하지가 않고 이제 계속 불편합니다. 철결핍성 빈혈 때문에도 잘 생기기도 하고요. 그 자체가 병인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도 수면다운 검사해서 수면에 대한 분석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쨌든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이 온 경우는 그냥 수면제만 드시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정신과 의사라서 그런지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오랜 기간 내가 사실은 가정의학과, 내과 이렇게 동네 병원 가서 수면제만 좀 먹어왔어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만 먹고 좀 수면을 해결하고 잘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결국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원래 우울증이 이렇게 있는데 수면제만 먹고 지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수면제만 먹으면 내성만 생기고 실제로 우울 증상은 좋아지진 않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또 평가받고 치료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울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 얘기고요. 앞서 했던 얘기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니까 이 부분만 좀 캡처해 두거나 이 부분만 따로 읽어보시거나 하면 앞서 했던 얘기들에 제일 필요한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자연스러운 리듬이 생기기 전까지는 졸릴 때 잠을 잡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어요. 잠 안 오면 일단 나와요 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불면증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졸릴 때만 잠자는 게 원칙이고요.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에 운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운동해도 돼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자야지 하는 시간 5시간 전에 운동 마쳐야 됩니다. 11시에 자는 사람이면
어쨌든 오후 6시쯤에는 운동 끝내야 되기는 해요. 그럼 직장 생활하고 운동하기가 힘든데요. 아침 시간에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6시에 운동해서 7시에 끝마치면, 그러면 이제 이 5시간이 꼭 원칙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6시나 7시에 운동 마치셔야 11시, 12시쯤 주무셔서 아침 7시쯤 일어나셔서 출근하시고, 이게 리듬이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녁 시간에 또 7시, 8시 넘어간 시간에 운동을 통해서 뇌를 각성시켜 놓으면 자려고 준비하는 게 안 돼요. 앞서 그래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잠 자라 하는 호르몬이 점점 나오는 게 누적되어야 자게 되는 거라서 그거를 깨워놓아 버리면 어느 순간에 팍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호르몬이. 그래서 어쨌든 각성은 낮 동안에 확실하게 해놓고 저녁 시간에는 사실 각성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한다는 얘기 드렸고요. 잠자리 들기 바로 전에는 뭐 재밌는 게임 하거나 흥분된 TV 보거나 심각한 토론하지 않습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잠자는 것도 루틴이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오은영 박사님 나와서 아이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잠투정을 심하게 하는 아이가 나왔었는데 이거 어른들한테도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서요. 잠자는 거에 루틴이 있어야 돼요. 몇 시쯤에는 어디를 씻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를 챙겨 먹든지 뭐 무슨 약을 먹든지 이 순서대로 내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뭐 이제 집을 정리를 좀 하고 나머지 일들을 좀 하고 이 다음에 씻는 거 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언제 눕는 거 등등등 뭐 무슨 책을 오늘 보는 거 등등등이 이제 좀 순서대로 이렇게 유지되는 게 천천히 내가 잠으로 가는 준비가 되어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침이나 이른 저녁 시간에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이른 저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잠들기는 한 4-5시간 전에 끝내야 돼요. 잠들기 전에 하면 안 되고 저녁에는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커피, 차, 초콜릿, 소다수 같은 카페인 들어있는 소다수는 콜라를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카페인 음료 마시지 않아야 되고요. 이거 그러면 몇 잔까지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불면증 있는 분들은 일단 완전히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해요. 그게 아침에 먹어놓은 건 안 되나요? 일단은 근데 나쁜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 거고요. 그냥 저도 좀 찾아봤는데 뭐 권유드리기를 오후 3시 이전에 뭐 오후 2시 이전에나 드시게 하라고 등등등 각 선생님들의 의견들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불면증이 일단 있으면 카페인을 완전히 끊고 좋아진 다음에 다시 또 기호식품으로 오전 중에만 드시거나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침대에서 책 읽거나 TV 보지 않습니다. 잠자는 공간에서는 잠만 잡니다. 침실 온도를 편안하게 유지해야 되는데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해야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되게 과학적인 얘기인 게 침실의 온도가 좀 낮으면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잠드는 거에 있어서 체온 조절하는 것들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온도가 아니면 잠드는 거에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됩니다. 좀 많이 더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더운 경우가 좀 그런데 좀 따뜻하게 해서 잘 자야지 하면 실제로 악몽도 되게 많이 꾸고 편하게 못 자는 경우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온이 살짝 떨어져요. 원래 깊이 자는 중에. 근데 바깥에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체온이 살짝 안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그게 좀 각성 수준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주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따뜻하고 춥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온도를 잘 맞추는 게 잘 자는 거랑 상관이 있고요. 술 드시지 말고요.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환경이라는 게 잘 노출되어야 하고요. 실제로 이것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우리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인공 조명들이 너무 많고 저녁 때도 계속 환하고 한 게 원래는 원시인들은 해지면 깜깜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뇌는 거기에 맞춰 진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산 지는 10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진화를 따라가기엔 너무 짧은 시기예요. 우리는 원래 햇빛이 있는 낮 동안에 깨 있었고 햇빛이 없는 밤 동안에 잤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조명이 있고 계속 각성이 유지되고 하면서 불면증이 무지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아마 이만큼 불면증이 없었을 겁니다. 깜깜하면 잤으니까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배가 너무 고프거나 너무 배부르지 않도록 합니다. 의외로 야식은 되나요? 라고 하기에 그쵸 뭐 위장의 문제라든지 뭐 살찌는 문제라든지 빼면 아주 간단한 스낵은 오히려 도움돼요 라고 오히려 불면증을 관리하는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한 스낵, 그게 뭐 이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마신다거나 이런 정도. 그리고 저는 그냥 따뜻한 물 정도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너무 배고픈데 하는 것도 사실 잠을 방해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침대는 자는 거, 부부 생활하는 거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이용하시고요. 다른 사람이 먹는 수면제 임의로 처방 없이 드시지 말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긴장 풀 수 있는 이완 운동 합니다. 요거 앞서 말씀드렸던 거나 족욕이나 반신욕 등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반신욕을 언제나 이렇게 살짝 하고 들어가고 자요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자기 전 루틴에 포함시키면 훨씬 도움되는 일이고요. 주치의랑 상의 없이 약국에서 수면제 사 먹지 않고요. 손발도 따뜻하게 유지하고 낮잠 가급적 자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3시 전에 30분 이내로 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낮잠 30분 이상 자면 뇌는 아무튼 잤다고 생각해요. 밤이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밤 시간이 됐는데 뭐 아직 몇 시간 안 됐는데 라고 뇌가 생각해요. 그래서 낮잠은 어쨌든 30분 이내로만 자면 좋겠습니다. 미리 들어왔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불면은 각성 조절의 문제라고 하는데 각성 조절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었어요. 각성 조절이라는 게 우리 앞서 발표했던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수면 각성을 조절하는 건 멜라토닌 또는 뭐 하이포크레틴 이런 호르몬이랑 상관이 있다. 자게 하는 또 깨게 하는 호르몬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호르몬은 특정 시간에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농도가 점점점 올라갈 때쯤에 자게 되고 점점점 떨어질 때쯤에 또 깨게 되고 이런 식으로 유지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각성에 대한 얘기하니까 요 질문에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커피는 그러면 어떻게 깨게 해요? 라고 하는 게 그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이렇게 안 없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그걸 분해하고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시스템인데 그 아데노신이 좀 더 남아있게 만들어요. 그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 그래서 반짝 깨어있게 만듭니다. 이거는 결국 에너지를 땡겨 쓴 거거든요. 나중에는 잠이 더 오게 돼요. 결국은 그냥 돈 빌려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커피 먹고 잠 깨야지 하는 건 결국은 그 뒤에 훨씬 많이 피곤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과도한 각성이 문제가 되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런 병들이 있어요. 예컨대 각성이 잘 안 되는, 그래서 기면증이라는 병이 있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하하하 웃다가 잠이 들거나 아니면 또 하루 종일 엄청 많이 자는 건 과수면 장애라고 하고요. 각성시키는 호르몬을 잘 못 만드는 사람들, 애초에 못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냥 뇌파로 검사가 돼요. 수면 뇌파 검사를 하면 특징적인 뇌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무조건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성 주기에 관련된 병들은 이렇게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 자체는 수면 각성 주기에 실제로 생물학적인 원인들이 엄청 크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수면 위생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눈 감고 있는데 깨있는 느낌은 왜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눈 감고 있는데 깨어있는 느낌이 드는 건 말 그대로 각성이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이 사람이 각성이 남아있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각성이 자극되는 게 안 끝난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한 게 안 지났다거나, 내가 사실은 핸드폰으로 너무 재밌는 걸 봤다거나 막 뭐 폭력적인 거든 뭐 엄청 막 감정을 건드리는 거든, 특히나 핸드폰에서 블루라이트가 나와요. 이렇게 빛이 계속 직접 눈으로 들어가서 눈은 뇌랑 아주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루라이트로 인해서 각성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누워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잠자는 순서를 이렇게 해야 돼요. 미리 운동 마치고 따뜻한 물에 씻고 반신욕하고 이빨 닦고, 그리고 나서 뭐 가족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약간 좀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읽고 침대에 언제 들어가서 뭐 옷을 언제 갈아입고 등등등이 좀 순서대로 이렇게 되면 잠자는 걸로 천천히 따라가게 됩니다. 각성이 이 사람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신 거고요. 불면증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서요. 불면증의 기준은 그냥 딱딱하게 진단 기준을 얘기하자면 3-3이에요. 일주일에 3회 이상, 3개월 이상. 잠 드는 데 문제가 있고 잠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고 깨도 피곤하고 이렇게 세 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거 어차피 뭐 의사도 아니고 진단할 필요는 없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 계속 불면이 있는데 한 달도 넘어가네? 라고 하면 상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면증이 어느 정도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게 방금 대답이 되겠어요. 4시간만 자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불면증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아닙니다. 네, 불면증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실제로 뇌가 요구하는 수면량이 좀 다르다고 해요.
보통 8시간쯤 자야 되는구나. 뭐 OECD 평균으로는 7점 몇 시간쯤 잔다더라. 그래서 선진국들은 더 잘 잔다더라. 이런 것 뉴스에들 나오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을 꼭 3끼를 먹어야 되나요? 이것처럼. 아무튼 그 유명한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3-4시간만 자고 살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숏 슬리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조금만 자도 뇌가 충분히 리프레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난 하나도 안 불편하면 상담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만 자도 지장이 전혀 없으면 계속 그렇게 지내셔도 됩니다. 이게 누적돼서 정말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문제는 나한테 요구량이 12시간, 14시간이 수면량인데 인 경우는 계속 힘들겠죠. 그런 경우는 정말로 클리닉 방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뭐 또는 돈 벌어야 되니까 내 생체 요구량만큼 자면 굶어 죽게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등등에 있어서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어요. 근데 숏 슬리퍼는 오히려 그렇게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이 안 오면 약 먹는 게 좋은가요?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단순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 먹지 않고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주셨는데 그죠?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설명드렸던 잠 안 올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잠이 안 올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 대해서도 사실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들로 가름이 되겠고요. 좋은 수면의 시간은 언제인가요? 7시간이 맞을까요? 8시간이 맞을까요? 도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차 적응을 돕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에 있어서는 요게 수면 박탈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예컨대 외국에 갔는데 이제 뭐 시차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한국이랑 시간이 달라졌고 여기에 적응해서 지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수면제 먹고 적응할까? 라고 하는 게 조금 차선이고요. 최선은 억지로 버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억지로 버텨야 그 다음에 더 질 좋은 잠을 자게 되고 적응해 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좀 더 빨리 적응하고요. 연세 드실수록 좀 시차 적응하는데 당연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쓸 수 있어요. 원래 수면 호르몬을 억지로 좀 어떤 시간대에 좀 더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시차 적응하는데 멜라토닌을 좀 이용할 수는 있는데 수면제를 쓰는 건 좀 하책인 것 같고요. 상책은 사실은 잠을 좀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약을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나요? 나중에는 더 약을 추가 복용할 만큼 중독성이 있나요? 하는 질문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내성이 생기고요. 추가 복용을 해야 되고요. 끊기 어렵고요. 끊으면 잠이 훨씬 더 안 오고요. 먹는 중에도 잠의 질이 떨어지고요. 되게 나쁩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만 처방받은 만큼만 드셔야 돼요. 충분한 운동이나 활동 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깊은 잠을 못 자고 얕은 잠만 자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뭔가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신 질문인데요. 뭐 어쨌든 낮 동안에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잠을 깊이 못 잔다고 하십니다. 요거는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혹시나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일상생활에 대한 패턴이든 언제부터 생긴 문제들인지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거기에 좀 맞춰서 대답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게 활동을 막 열심히 하고 낮 동안에 각성이 잘 되어 있으면 밤에 잠은 잘 자게 되긴 합니다. 일시적으로 못 자게 되는 날들이 하루 이틀 반복되어도 그게 회복될 거야 라는 믿음도 가지고요. 못 자게 돼도 사실 큰일 날 거 없어 라고 생각하시고 이완요법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결국은 잠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회복이 안 되는 문제들을 그때 가서 병원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